자본론 9장 잉여가치율 1절 노동력의 착취도 가변자본 가치에서 상대적 증가 또는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를 잉여가치율이라 부른다. 또한 잉여가치율은 잉여노동을 필요노동으로 나눈 값과 같다. 잉여가치 나누기 가변자본 또는 잉여노동 나누기 필요노동. 이 둘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잉여가치율은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도 또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도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다음은 9장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자본에 의해 또는 다른 표현으로 자본 가치의 자기 확장에 의해 잉여 가치는 발생한다. 잉여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생산물의 가치가 생산물 구성 요소의 가치를 초과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본은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생산수단에 지출되는 화폐 총합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력에 지출되는 화폐 총합이다. C는 불변자본을 표현하고 B는 가변자본을 표현한다. 따라서 C = C 플러스 B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500파운드가 투입 자본이라면 자본 요소는 500파운드 = 불변자본 410파운드 플러스 가변자본 90파운드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생산과정 종료 시 우리는 C 플러스 VS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얻는다. S는 잉여가치이다. 앞에 수식으로 표현하면 상품 가치는 불변자본 410파운드 플러스 가변자본 90파운드 플러스 잉여가치 90파운드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초기 자본 500파운드가 지금은 C 프라임 590파운드로 변하였다. 이 둘의 차액은 90파운드의 잉여가치이다. 구성요소의 가치는 투입 자본과 같기 때문에 구성요소의 가치를 초과하는 생산물의 가치를 투입된 자본의 확장이라든지 또는 잉여가치의 생산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동어 반복, 즉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어 반복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비교할 두 가지는 생산물 가치와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생산물 구성 요소 가치이다. 노동수단을 구성하는 불변자본은 생산 과정 중 그 가치의 일부분만이 전이된다. 그리고 가치의 나머지 부분은 노동수단에 잔존한다. 이 잔존 가치는 가치 형성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쪽으로 치워놓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 전반에 걸쳐 가치 생산에 투입된 불변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실제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만을 의미한다. 공식 C = C 플러스 V로 되돌아가자. 이 공식은 C 프라임 = C 플러스 VS로 전환되고 C는 C 프라임이 된다. 불변 자본 가치는 생산물에 이전되어 그저 재현되는 것일 뿐이다. 새로운 가치는 실제로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며 이 생성된 가치 또는 가치 생산물은 생산물 가치와는 다르다. 얼핏 보면 C 플러스 V 플러스 S 또는 불변자본 410파운드 플러스 가변자본 90파운드 플러스 잉여가치 90파운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V 플러스 S 또는 가변자본 90파운드 플러스 잉여가치 90파운드이다. 즉 가치 생산물은 590파운드가 아니고 180파운드이다. 만약 C = 0 또는 자본가가 이전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수단, 즉 원재료, 보조재료, 노동수단 없이 오직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재료와 노동력만으로 생산한다면 이런 경우 생산물로 이전되는 불변자본은 없다. 따라서 우리의 탐구가 정확한 결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불변자본이 나타나는 생산물 가치 부분에서 추출을 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불변자본은 0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불변 크기와 가변 크기를 다룰 때마다 전개되는 덧셈과 뺄셈 기호에 관한 수학 공식을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처음에는 불변 자본을 0과 동일시하는 것을 이상한 진행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면화산업에서 영국의 이윤량을 계산하려 한다면 먼저 미국, 인도, 이집트 및 다른 나라에 지불한 면화 가격을 공제한다. 달리 표현하여 생산물의 가치에서 다시 나타나는 자본의 가치는 0으로 놓는다. 자본의 일부를 노동력으로 전환하여 그 가치를 확장시키려 한다면
자본의 다른 부분은 반드시 생산수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변 자본이 불변 자본과 적절한 비율로 투입되어야 한다. 그 비율은 노동 과정의 특별한 기술적 조건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화학 과정에서 증류기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해도 화학자에게 화학 도구의 가치를 인식시키면서 화학적 결과를 분석하라고 강요하지는 못한다. 가치 생산과 관련해서 가치량 변화를 생산수단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른 것들은 차치해 두고라도 가치량의 변화는 가치 창출로 나타난다. 또한 그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노동력은 생산수단의 재료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재료의 본성이나 가치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먼저 우리는 불변 자본을 0으로 간주한다. 자본 투입은 결과적으로 C 플러스 V가 V로 된다. 생산물 가치 C 플러스 V 플러스 S 대신에 가치 생산물 V 플러스 S를 얻는다. 새로운 가치 생산물은 180파운드이고 180파운드는 결과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노동 전체로 표현된다. 여기서 가변 자본 가치 90파운드를 빼면 잉여 가치 90파운드만 남게 된다. 이 90파운드 또는 S는 생산된 잉여 가치의 절대량을 나타낸다. 생산된 상대적인 양 또는 가변 자본의 증가율은 잉여 가치 대 가변 자본의 비율로 결정된다. 우리의 예시에서 그 비율은 90분의 90이고 이는 100% 증가율이다. 가변 자본 가치에서 상대적 증가 또는 잉여 가치의 상대적 크기를 나는 잉여 가치율이라 부른다. 노동자는 노동 과정의 일정 부분 동안 노동력의 가치를 생산하며 노동력은 그의 생계수단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의 작업은 사회적 분업에 기반하는 시스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소비하는 생필품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특별한 상품, 예를 들면 면사를 생산한다. 면사의 가치는 다른 생필품의 가치와 동등하거나 다른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의 가치와 동등하다. 이러한 목적에 전념하는 그의 일일 노동의 일정 부분은 그가 매일 필요로 하는 생필품의 가치의 비율에 따라 또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의 비율에 따라 평균적으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만약 생필품의 가치가 평균적으로 6시간의 노동 소비로 표현된다면 노동자는 그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6시간을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3실링에 해당하는 그의 노동력 가치는 일일 생산 노동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는 자본가에 의해 이미 투입된 노동력 가치와 동등한 상품을 생산한다. 새로운 창출된 가치는 투입된 가변 자본이 교체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여 3실링의 새로운 가치 생산은 단순한 재생산으로 표현된다. 이 재생산이 발생하는 동안 노동일의 일부분을 나는 필요노동 시간이라 부르며 이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을 필요노동이라 부른다. 필요라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의 노동은 특유한 사회적 형태로서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라는 것은 자본가 입장 또는 자본가의 세계에서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자본가의 생존은 노동자의 지속적인 생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노동 과정의 두 번째 기간, 즉 노동자가 필요노동의 한계를 넘어 노동하는 시간에 노동자는 노동력을 소진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가치도 창출하지 않는다. 그는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 잉여 가치는 자본가에 있어서 무에서부터 나오는 창조라는 매력을 가진다. 일일 노동 중에서 이 부분에 속하는 시간을 나는 잉여 노동 시간이라 부르며 이 시간 중에 해당하는 노동을 잉여 노동이라 부른다. 잉여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잉여 노동 시간의 응집을 단순히 물질화된 잉여 노동으로 인식한다. 가치를 적합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 시간의 응집을 물질화된 노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자본에 의해 구매되는 가변 자본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는 동등하고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일의 필요 시간을 결정한다. 잉여 가치는 노동일의 잉여 시간 부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변 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은 필요 노동에 대한 잉여 노동의 비율과 같다.
달리 표현하여 잉여가치율은 잉여노동을 필요노동으로 나눈 값과 같다. 이 둘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하나는 물질적 구체화가 된 노동으로 표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동적이며 유동적인 노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은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도 또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도가 정확한 표현이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의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다. 생산물의 총가치를 획득하고 생산물에서 재현되는 불변 자본을 0으로 놓는다. 나머지 가치, 즉 상품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치가 유일한 가치이다. 만약 잉여가치량이 주어진다면 새로 창조된 가치에서 잉여가치량을 빼면 가변자본을 찾을 수 있다. 만약 가변자본이 주어져 있고 잉여가치를 찾으려 하면 그 반대로 하면 된다. 만약 잉여가치와 가변자본이 모두 주어진다면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 비율로 계산하면 된다. 다음은 9장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장의 잉여가치율은 자본론 제1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잉여가치율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마르크스는 1장부터 상품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상품의 패티시즘, 교환과정, 화폐, 자본의 일반적인 순환 방식과 그 모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노동과정과 잉여가치의 생산과정, 그리고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까지 마치 길고 긴 여정처럼 그러나 매우 치밀하게 서술하였다. 자본론 제1권이 1867년 출판되기까지 10수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마르크스는 물론 엥겔스조차도 이 정도로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하는 동안 정신적 고충이 매우 많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엥겔스 평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요체는 대작을 가지고 대중에게 다시금 어필해야 한다는 거야. 독일 출판 시장에서 오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생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이미 1851년 엥겔스는 마르크스에게 집필을 닥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도 책이 완성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엥겔스는 일단 책을 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마르크스는 사소한 이론적 미비점을 이유로 쓸데없이 미적거리고 있다고 엥겔스는 마르크스에게 화를 낸다. 요는 써서 출판을 하는 거야. 자네가 생각하는 이론적 약점을 저 얼간이들은 알아채지 못해. 지금 정세가 불안한데 완성도 하기 전에 다른 일로 중도하차하게 되면 어쩌려고. 개인적인 생각에 엥겔스가 언급했던 이론적 약점이란 잉여가치율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불변 자본을 어떻게 0으로 인식하게 만드는가에 있었다. 잉여가치를 계산할 때 어떠한 논리로 불변 자본을 0으로 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 마르크스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불변 자본을 0으로 가정하는 것은 얼핏 보면 기이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이 문장에서도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불변 자본을 0으로 한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는 잉여 노동 시간의 공장이 아닌 공유지, 예를 들면 공터나 거리에서 자신이 구매한 원자재와 생산 도구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생산된 상품의 소유권은 그 노동자에게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무슨 권리로 공장주가 노동자의 소유물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만약 공장주가 강탈해 간다면 이는 경제악이 아닌 범죄악 또는 형법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국부론 6장의 다음의 문장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노동의 전체 생산물은 그 노동자에게 속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을 획득 또는 생산할 때 드는 노동량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요구 또는 교환할 때 드는 노동량을 규제하는 유일한 세부 사항이다. 시장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어 총수입을 얻었다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만큼이 이윤이 될 것이다. 이윤에서 각종 세금 등을 정산하면 노동자는 순이윤을 취득하게 된다. 이쯤 되면 노동자로 볼 것이 아니라 자영 생산업자로 인식해도 무방하다. 사실 상계에서 아담 스미스가 말한 노동자도 실상은 개별 생산업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장의 생산기계와 도구를 이용하여 원자재를 상품으로 제조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 즉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변 자본을 0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상품 가격에서 불변 자본을 0으로 한다는 것은 상업의 원리에서 존재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뿐이다. 이와 같이 실현되면 시장 경제의 상품 가격은 사라지고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상품 가격만이 존재한다. 아담 스미스는 불변 자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불변 자본이 0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지방에서는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스코틀랜드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색깔의 돌을 해안에서 수집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석공들이 그들에게 지불하는 값은 오로지 그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일 뿐, 지대도 이윤도 그 값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계속하여 불변 자본을 0으로 한다면 전 국토와 건물을 국유화하고 원자재는 국가가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노동자는 오직 자신의 노동만을 제공한다. 이 경우에 국가가 상품의 소유권을 갖는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거나 배급을 받을 것이다. 한편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잉여가치는 당연히 0보다 크고 잉여가치율을 100%로 본다면 가변자본만큼의 잉여가치가 존재한다. 만약 가변자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잉여가치율을 무턱대고 150% 혹은 200%로 상승시킨다면 이는 상품 가격이 시장 가격을 크게 초과하게 되어 면직 산업의 완전 경쟁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상품 재고율의 상승은 말할 것도 없고 최악의 경우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다. 엥겔스 평전에는 1860년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1860년대 영국 랭커셔 일대의 공장 2000여 곳에서는 밤낮으로 돌아가는 기계식 직조기만 30만 틀이었다. 면직 산업의 절정 시기에는 영국 수출 총액의 약 40%를 차지했다. 당시 영국의 면직 산업의 시장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공급 과잉의 위험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1865년 4월 리버풀의 수출입 산업이 극도로 위축되고 12만 5천 명의 공장 노동자가 맨체스터 거리를 방황하던 시기였다.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에르멘 앤드 엥겔스도 직접 타격을 받았다. 공장에 반나절 근무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재고가 쌓이는 것을 막는 한편 간부들 봉급까지 크게 삭감했다. 당시 불황의 원인을 미국의 남북전쟁의 여파와 국제시장의 공급 과잉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잉여가치를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재고를 막아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상품 가격은 시장 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재고품에 잉여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잉여가치 대신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9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한편 자영 농업을 하는 제이콥의 경우에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산물의 가격은 그 가치와 같고 잉여가치는 지대와 이자 그리고 11조 등의 항목으로 분할된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3파운드 11실링이라는 잉여가치가 나온다. 밀 종자와 비료대금인 3파운드 19실링은 불변자본이며 우리는 이것을 0으로 본다. 임금으로 투입된 3파운드 10실링은 가변자본이 되고 새로 생산된 가치는 3파운드 10실링 플러스 3파운드 11실링이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은 3파운드 11실링 나누기 3파운드 10실링이고 그 값은 100%를 초과한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일의 절반 이상을 잉여가치의 생산에 충당하고 있는데 이 잉여가치는 각종 구실을 들어 다른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분배되고 있다. 제이콥의 경우에도 총 수입 10파운드 20실링에서 자신의 노고와 수고에 대한 대가로 1파운드 2실링을 소득으로 얻었다. 자신의 자산과 노동에 대한 대가로 약 10%의 이윤을 얻었는데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율로 평가하면 제이콥의 소득은 노동자의 잉여노동 임금으로부터 부당 편취한 것이다. 사회적 시각이 이러하다면 아마도 제이콥은 자영농업을 포기하려고 할 것이다. 현대 경제학에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계 등은 고정 비용이고 원재료와 연료 그리고 임금 등은 가변 비용이라 부른다. 잉여가치이던 또는 이윤이던 이것을 계산할 때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상업적, 경제적 원리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 원리를 무시하고 불변 자본을 0으로 본다. 즉, 자기만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1867년 자본론 독일어 제1판 서문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그대의 길로 그냥 가버려라.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떠들던 내버려둬라. 개인적인 생각에 마르크스는 고심 끝에 이 문장을 썼을 것으로 생각한다. 9장의 잉여가치율 이후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11장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12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16장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 24장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환 등 상당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불변자본을 0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자본론으로 향하는 나의 여정은 여기서 멈춘다.